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봉제 인형. 나는 남편과 어린 딸을 키우며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직업 사정상 남편은 언제나 밤 늦게서야 돌아와서 나와 딸은 보통 먼저 잠에 들곤 했습니다. 방에는 딸이 태어나기 전 남편과 둘이서 잔뜩 사온 봉제 인형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딸은 그 인형들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무서워, 무서워, 라며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봉제 인형의 얼굴이 무서운 것이냐고 물어도 고개를 흔들 뿐입니다. 익숙해지게 하려고 인형을 가지고 놀았지만 딸은 계속 무서워해서 결국 인형은 전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나는 여느 때처럼 딸과 함께 이불 속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인가? 오늘은 일찍 왔네.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계속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소리가 났습니다. 방금 전 들렸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알 수 없는 공포도 나를 덮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째서지? 돌아온 것은 분명 남편일 텐데. 집에 들어온 것은 남편일 텐데. 어째서 무서운 거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발소리가 평소 들려오던 남편의 것과는 달리 너무나 가볍다는 것을 나는 알아차렸습니다. 기분 나빠. 오지마. 점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찰컥. 누군가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절대로 보고 싶지 않다. 가위에 눌린 것이 아니었기에 몸은 움직였고 눈을 뜬다면 그것의 정체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서운 것이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심할 정도의 감정이었지만 본능에 충실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꽉 감은 채 공포와 대항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어떤 소리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가슴의 두근거림도 가라앉아 버릇에 평범히 뛰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남편이 아침에 오늘은 집에 못 온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그냥 꿈을 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괜찮은가 싶어 나는 시선을 딸에게 돌렸습니다. 딸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곳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내 뒤쪽입니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분명히 버렸던 봉제 인형들이 방 한가운데에서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죽은 경비원. 친구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현재 20대 중반의 그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겪은 일입니다. 중학교 수험을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던 그 친구는 학원 수업 때문에 여름방학에도 친구들과 자습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되어서 편의점에서 군것질을 하고 학원이 있는 건물에서 놀기로 했습니다. 그 건물은 몇 층짜리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1층에서 4층까지는 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층부터는 세입자가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어째서인지 학원에서는 학생들에게 5층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건물 경비원과 학원 강사가 몇 명 없었기에 그는 친구들과 계단에 걸린 쇠사슬을 넘어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까지 올라가 과자를 먹을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몇 층까지 올라갔을까? 친구는 위층에서 내려온 경비원과 부딪혀 들키고 말았습니다. 이놈들, 너희 뭐하는 거냐? 친구는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올라온 계단으로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딪힌 순간 보였던 경비원의 명찰에는 목하다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 때는 꽤나 민첩하기 때문에 다들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잡히지 않기 위해 반대편의 계단으로 넘어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친구는 이상한 일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내려가도 학원이 있는 4층이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친구는 계단에 7층이라고 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뒤에서는 경비원 아저씨가 뒤쫓아 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황한 친구는 다시 한층 한층 계단을 달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려가도 여전히 7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패닉에 빠져서 우는 아이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때 아래층에서 학원 선생님이 나타나 아이들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너희들 위층에 갔었지.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친구는 경비원이 계속 쫓아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이상한 일도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옛날 위층에서 경비원이 우리 학원에 아이랑 놀다가 그만 계단에서 떨어져서 죽고 말았어. 그리고 위층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나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거야. 그러고 보니 너희들 경비원의 명찰을 보지 못했니? 선생님이 가서 사과해야겠다. 친구는 오카다 씨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그 죽은 경비원이 바로 오카다 씨라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점쟁이. 어느 어슴푸레한 밤길을 잔뜩 취한 남자가 걷고 있었다. 길을 걷던 남자가 문득 옆을 보자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남자 앞에 있는 책상에는 점이라고 써있는 종이가 붙어 있고 수정구슬이 놓여져 있다. 점쟁이 같다. 남자는 호기심이 생겨 점을 쳐보기로 했다. 남자는 책상 앞에 의자에 앉아서 말했다. 남동생의 점을 보고 싶은데요. 점쟁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남동생의 나이와 이름을 물었다. 남자는 자신의 이름과 5년 후 자신의 나이를 말했다. 사실 남자에게 남동생은 없었다. 술도 취했겠다. 점쟁이를 놀려먹을 생각이었던 것이다. A씨고 나이는 28살이라는 거죠. 점쟁이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수정구슬에 손을 대고 점을 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중에 점쟁이의 안색이 하얗게 질린다. 그리고 주변에 잔뜩 쌓아둔 책을 허겁지겁 펼쳐 여기저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끝나 대충 조사가 끝났는지 점쟁이는 땀을 닦으며 남자에게 물었다. 실례지만 동생분은 건강하십니까? 건강합니다. 그런 말은 실례잖아요. 모쪼록 동생분께 몸을 소중히 하라고 전해주십시오. 조금 불안해진 남자는 물었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자 점쟁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당신의 동생은 점괘대로라면 5년 전 오늘 이미 죽었을 운명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백미러. 지난달 내가 겪은 일입니다. 그날 나는 낮에 혼자서 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기자형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에 걸리는 바람에 나는 심심해서 여기저기 시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백미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차 뒤에는 외건이 멈춰 있었고 운전석에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조수석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이상한 것이라고는 해도 사람이었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긴 머리카락의 여자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만 모습이 묘하게 이상했습니다. 바로 옆에 앉은 운전석에 남성보다 앉은 키가 너무 낮았습니다. 머리 위치가 남성의 어깨쯤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라면 그 정도 키라도 이해가 되겠지만 그 여자의 머리 크기나 어깨폭을 봐서는 분명 성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보통 자리에 앉으면 남자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곳에 머리가 있을 텐데 그 여자는 어떻게 봐도 머리가 너무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눈도 이상했습니다. 눈썹과 눈매가 완전히 치솟아 차 바깥에 무엇인가를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백미러로 보일 뿐이었지만 나는 그 여자의 모습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차가 흔들리는 것인지 내가 떨고 있는 것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신호는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엑셀을 밟고 좌회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백미러를 보자 외건은 그대로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길은 T자형 교차로인데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습니다. 외건은 앞에 있는 벽에 무서운 기세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서둘러 차에서 내려 외건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차에서도 사람들이 내려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을 들여다본 나는 너무나 큰 공포에 사로잡혀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외건 안에는 한 명만 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붉은 옷을 입고 있는 긴 머리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자만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고 남자는 귀신이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무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자는 내가 백미러로 보았던 것처럼 붉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것은 피에 젖어서 붉게 된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하얀 옷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거울을 통해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다섯 번째 이야기, 떠도는 영혼. 내가 20살 무렵 여름에 있던 일이다. 당시 파친코 가게에서 일하고 있던 나는 새로 기계를 들여오며 가게가 임시 휴업하게 된 틈을 타 직장 동료 K와 해수욕을 하러 가기로 했다. 나는 그 무렵 나가누원에 살고 있었다. 우리는 고속도로를 통해 후지산 옆을 지나 이즈의 바다로 갈 예정이었다. 이윽고 차는 후지산의 옆을 통과한다. 아침 일찍 나왔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근처는 아직 어슴푸레하다. 갑자기 K가 입을 열었다. 저기,
나 화장실 좀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까 휴게소에서 다녀오라고 그랬잖아. 케이는 어젯밤부터 술을 엄청 마셔서 매우 오줌이 마려운 것 같았다. 큰일 났네. 이 근처에는 화장실도 없는데 편의점 나올 때까지 못 참겠냐? 도저히 안 되겠어. 노상방뇨라도 할 테니 차 좀 멈춰줘. 후지산 기슭 주변에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차를 세웠다. 왜 하필이면 수의 옆이야. 기분 나쁘게. 나는 K에게 분노를 느끼며 차를 멈추었다. 금방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K는 그 말을 남기고 달려갔고 그로부터 꽤 시간이 지났는데 K는 돌아오지 않는다. 야, 뭐 하는 거야? 놓고 가버린다. 주변을 둘러봐도 K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뒤까지 간 거야. 이 자식은. 시선을 숲풀 안쪽까지 돌리자 어렴풋이 사람의 그림자가 보인다. K다. 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빨리 가자. 그렇지만 K는 반응이 없다. 그뿐 아니라 움직이지도 않는다. 뭐야? 야. K는 쇠의 안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뭔가 있어. 자동차 헤드라이트 덕에 안쪽이 조금은 보인다. 나는 K가 가리키는 쪽을 바라보았다. 무엇인가 나무와 나무 사이에 회색의 물체가 보였다. 동물인가? 하지만 분위기가 전혀 달랐다. 그것은 왼쪽과 오른쪽을 오가며 나무에 숨은 채 점점 가까워진다. 야, 저거 꽤 위험한 것 같아. K는 영감이 강한지 무엇인가를 느낀 듯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가까워질수록 형태가 분명해진다. 얼굴.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얼굴이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흰 얼굴이 둥둥 떠 있던 것이다. 나는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지만 그때만큼은 정말 영혼을 보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차로 죽어라 달려갔다. 그리고 그대로 그곳에서 도망쳤다. 잠시 달리자 편의점이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한숨 돌릴 겸 차를 멈추었다. K는 계속 입을 다물고 있다. 쇼크라도 받은 걸까? 그러자 K는 입을 열었다. 조금 있었으면 죽일 수 있었는데. 나는 무슨 말이냐고 바로 물었지만 K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음날 K에게 물었지만 자신이 그런 말을 했다는 기억이 없는 것 같았다. 그 말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그때 K를 데리러 가지 않았다면 K는 영혼들에게 살해당했을까? 지금도 그 흰 얼굴은 잊을 수가 없다. 6번째 이야기, 상상의 여자아이. 지금으로부터 10년은 더 된 이야기입니다. 당시 우리 할아버지는 뛰어난 창어 직공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할아버지의 작업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해서 자주 직장에 놀러가곤 했습니다. 그날 역시 나는 평소처럼 할아버지 댁을 방문에 떨어져 있는 나무 토막들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는 할아버지가 작업대 앞에 앉아 묵묵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완고한 손이 재주 좋게 움직이며 나무를 깎거나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기술에 푹 빠져 나는 놀란 것도 멈추고 정신없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나는 이상한 것을 눈치챘습니다. 할아버지 뒤쪽의 벽에 오래되어 검게 윤이 나는 나무판이 몇 장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자의 틈 사이로 단발머리의 소녀의 얼굴이 보였던 것입니다. 판자와 벽의 틈새에서 오른쪽 얼굴 반쪽만 내밀고 있어서 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은 흰 얼굴 반쪽만 어두운 방구석에 둥실 떠올라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묵묵히 손을 움직이고 있는 할아버지 곁을 지나 벽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내가 가까워져도 소녀의 얼굴은 미동도 하지 않고 할아버지의 등을 계속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역시 몸과 얼굴의 왼쪽 반은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벽과 나무 판자 사이에는 사람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소녀에게 말을 걸려고 했습니다. 말을 걸면 아니 된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낮은 목소리로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할아버지는 변함없이 작업을 하며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여자아이는 누구야? 그 녀석은 내가 거기 있는 나무로 만든 상자 속의 여자아이란다. 그냥 내버려둬라. 무슨 소리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나는 벽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후에도 할아버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나무 토막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지만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여 할아버지의 뒤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얼굴은 자취를 감추고 거기에는 윤기나는 검은 나무 판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작업장에는 그 이후에도 자주 놀러갔지만 다시 그 소녀를 볼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지난 재작년 초봄 할아버지는 병으로 쓰러져 입원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당일 가족들은 관 안에 넣기 위해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작은 나무로 만들어진 상자가 있었습니다. 10cm 정도의 네모나고 검게 윤이 나는 상자. 그것을 본 순간 나는 그날 벽에 기대어 세워져 있던 나무 판자가 떠올랐습니다. 그 판자로 만들어진 상자가 아닐까? 들어보니 의외로 상자는 무거웠습니다. 뚜껑이 없이 밀봉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자를 흔들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임종 직전까지 간호를 했던 숙모의 말에 따르면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상자를 매우 소중히 여겨서 병원에서도 머리맡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자는 할아버지 관 속에 함께 넣기로 했습니다. 이윽고 장례식이 시작되었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님이 계속 관을 들여다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아버지가 왜 그러냐고 묻자 이분 분명히 돌아가신 거지요.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당황한 나머지 표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경을 읽는 도중에도 스님은 끊임없이 관의 시선을 돌려 몇 번이나 경을 읽는 것이 멈추곤 했습니다. 이윽고 장례식이 끝나 할아버지의 사체는 화장터로 보내졌습니다. 재에서 남은 뼈를 걸러내기 위해 친족들이 모이고 소각로에서 큰 받침에 할아버지의 뼈가 실려 나왔습니다. 가까이 가자 마치 스토브처럼 뜨거운 받침대 위에 긴 뼈가 재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젓가락으로 집으면 화장터 관계자가 어느 부위인지 가르쳐줍니다. 두개골은 나중에 맨 위에 올려놓을 테니 놔두세요. 울대뼈는 어느 것입니까? 이것입니다. 주운 뼈는 차례로 항아리에 넣었지만 항아리는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더 주워주세요. 그렇지만 더 이상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여기 소각로는 새 것이어서 뼈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게다가 노인분들은 뼈가 적은 편입니다. 이 분은 오히려 평균보다 많이 남은 편입니다. 워낙 건강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골반뼈네요. 그 옆은 널쩍다리 뼈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울대뼈네요. 방 안에 있던 모든 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명 울대뼈는 조금 전에 항아리에 넣었을 텐데 관계자는 따로 모아놓은 두개골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뼈가 너무 많네요. 그 후 경찰이 오고 우리 가족은 돌아가지 못하고 화장터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화장터 직원과 경찰의 조사 결과 뼈는 대부분 재가 되어 있었지만 확실히 두 사람의 두개골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구의 뼈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몇 번이나 조사를 받았지만 그 누구도 무슨 일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관의 뚜껑은 화장터로 보내기 직전에 가족들 앞에서 못을 박았지만 그때는 분명 관 속에 사람의 머리 같은 것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들어있던 것은 할아버지의 사체와 유품들, 그리고 그 검은 상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크기를 생각하면 상자 속에 사람의 머리가 들어있을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럼 안에는 뼈만 들어있던 것일까요? 하지만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살이 없는 그냥 뼈는 빨리 불에 타 재만 남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론도 나오지 않은 채 우리는 새벽에야 경찰서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골은 경찰이 가지고 갔지만 49일째 전에 돌려받아 지금은 무덤 아래에 있습니다. 신원불명의 뼈는 나중에 경찰에게 울대뼈만 돌려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은 상자에 넣어 할아버지의 무덤 근처에 묻고 비석 대신 큰 돌을 올려두었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에게 별다른 이상현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의 정체와 할아버지와 함께 허정된 또 다른 뼈의 진상은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7번째 이야기,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중고차. 자동차 면허는 땄지만 차를 살 돈이 없다. 휴일을 맞아 나는 값싼 차를 찾아 방황하고 있었다. 다행히 10번째로 방문한 중고차 가게에서 좋은 차를 발견했다. 그 차는 경차로 주인이 10명 넘게 바뀌었다지만 굉장히 깨끗했다. 주행거리도 1만 킬로미터여서 내가 찾고 있는 조건에 딱 맞았다. 분명히 무사고 차량이었지만 가격은 보험료까지 70만엔에 불과했다. 내가 어째서 이렇게 싸냐고 묻자 사장은 경매에서 자동차 여러 대를 사서 전시할 공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싸게 팔아치우는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런 경우도 있나 싶으면서도 행운을 잡았다는 기쁨에 넘쳐 바로 계약을 했다.
나는 일주일 후에 차를 가지러 가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한 뒤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차를 가지러 가기 직전 갑자기 선배들이 2박 3일로 MT를 가야 한다고 권유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중고차 가게에 전화를 해서 차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지만 어째서인지 바로 거부당했다. 나는 조금 화가 났지만 바빠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에 3만 원을 낼 테니 부디 차를 가져다 달라고 간곡히 부탁해서 겨우 승낙을 받았다. 묘하게 기분 나빠하고 있다는 것이 수화기 너머로도 느껴졌다. 합숙이 끝나고 나는 친구와 돌아가면 같이 드라이브나 하자고 약속한 뒤 역에서 헤어져 집으로 달려갔다. 한시라도 빨리 새 차를 보고 싶었다. 하지만 집 앞 주차장에 차가 없다. 어디에도 내가 샀던 빨간 경차가 보이지 않았다. 설마 남동생 녀석이 마음대로 타고 다니는 건가? 나는 화가 잔뜩 나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니에게 차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머니의 표정이 굉장히 복잡했다. 경찰이 왔어. 그 중고차 가게 사장이 내가 샀던 차 안에서 죽었다더라. 돌아오면 연락하라고 했으니까 어서 해보거라. 경찰에 전화를 하자 출두 요청을 받았고 나는 그대로 경찰서에 갔다. 경찰서에 가자 자동차를 구입한 이유와 사장이 죽었을 때의 알리바이를 몇 번이고 끈질기게 물어왔다. 나는 불안해져서 혹시 살인이냐고 물었다. 경찰관은 잠시 입을 닫고 있다 변사라고 대답했다. 결국 그날은 그 이상의 신문이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사람이 안에서 죽은 차를 타고 싶지는 않았기에 나는 중고차 가게에 연락해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가게에 도착하자 상복 차림의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내 이름을 듣더니 내가라고 중얼거리며 원한이 서린 눈길로 나를 노려보가 나갔다. 사장의 부인인 듯 했다. 계약 수속을 하는 도중에도 가게 사람들이 계속 나를 보고 있다. 몹시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밖에서 새로 차를 선택하시죠. 아니, 동급의 차라면 같은 가격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계약 해지를 처리한 남자가 갑자기 말하고 전시장으로 나를 데리고 왔다. 최소한 80만엔 이상의 중고차가 줄지어 서 있는 곳까지 나를 데리고 와서 원하는 차를 고르라는 것이었다. 당황하고 있자 남자는 비통한 얼굴로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사장을 말리려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방금 전부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던 나는 그에게 사정을 캐물었다. 그러자 그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그 차의 소유주는 모두 불행을 맞았습니다. 죽은 사람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사장이 어디서 사온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차가 이 가게에 온 후 당신을 포함해 모두 4명한테 차를 팔았었습니다. 당신 전에 3명은 병에 걸리거나 입원을 하거나 자살을 해서 그 차만 돌아왔던 겁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 차는 정비를 위해서 타고 이동하면 굉장히 불안하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처음에는 배기가스나 차 안에 이상한 약물이라도 들어있나 싶었지만 모두 정상이었어요. 사원들은 사장에게 몇 번이고 차를 버리자고 말했지만 사장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불경기에 목이라도 잘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도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남자의 얼굴은 어두웠다. 그 차는 폐차 수속이 끝났습니다. 경찰의 허가가 나오는 대로 우리가 보는 앞에서 폐차할 생각입니다. 사장이 죽어서야 겨우 차를 없애게 됐네요. 어쨌거나 나는 마음에 드는 차를 싸게 살 수 있었지만 도대체 그 차에는 무슨 원한이 붙어 있던 것일까?